자네 그 손목에 찬 은팔찌는 어디서 났나? 공사장 시찰을 나갔던 태성그룹 하진영 회장은 뙤약볕 아래서 철근을 메고 있는 인부의 손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살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유품입니다. 그 팔찌는 세상에 단 3조각뿐인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는 30년째 진영의 안주머니에, 나머지 둘은 30년 전 사고로 죽은 아내와 3살배기 아들의 유골함 속에 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왜 저 낯선 청년의 손목에 죽은 내 아들의 은팔찌가 채워져 있는 걸까요? 무심코 뱉은 청년의 대답에 진영은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녹슨 3개의 은팔찌가 맞춰지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던 30년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에선 누군가는 목숨을 걸게 될 거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와 기적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기적과 행운의 기운을 전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상 49층짜리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그 어떤 소음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방음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수십만 개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 빛들은 유리 너머에서 조용히 침묵했어요. 도시 전체가 한 남자의 고독을 존중하듯 아무것도 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하지만 진영의 꿈속에서는 매번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 땅, 땅. 작고 고른 금속음이었어요.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끊임없이 은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고 바로 귓가에 닿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꿈속의 진영은 그 소리를 따라 어느 부엌 문턱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면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시선이 천장에 닿았어요. 높고 새하얀 천장,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진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뜬 채 숨도 크게 쉬지 않은 채 천장의 한 점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나이 65, 태성그룹 회장, 이 나라 재계 서열 5번째 안에 드는 남자가 새벽 4시에 침대 위에서 홀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베개 밑,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어 온 물건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자 진영의 몸에서 어딘가 미세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팔찌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로 은팔찌였습니다. 이 팔찌를 기준으로 양쪽에 2개의 팔찌가 더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진영이 가진 은팔찌는 딱 3분의 1, 마치 어딘가에 속하는 듯 외로워 보이는 한 조각의 은팔찌였어요. 세월에 닳고 닳아 표면에 빛은 군데군데 발해 있었지만 안쪽 면만큼은 달랐습니다. 안쪽에는 아주 작고 얕은 지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른의 것이 아니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겨우 덮일 만큼 작고 도톰한 아기의 엄지손가락 지문이었습니다. 진영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그 지문을 매우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거르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억나지 않는 아내와 3살 아들이었지만 사진 속 그 얼굴을 매일 들여다보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남자가 유일하게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낮에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회의실에선 차갑게 인사를 잘라내던 그 손이 새벽 4시만 되면 이렇게 아기의 지문 위를 더듬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의사 처방전 없이 구하기 힘든 우울증 약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만 진영은 오늘도 그 서랍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이 팔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걸 쥐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아침이 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은 30년 전 사고로 죽은 아내와 3살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집무실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선산. 진영은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갖춰 입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먼저 도착해 있던 동생 하진호가 형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반겼어요. 향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2개의 위패,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2개의 흰 유골함. 진영은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그저 미안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사고로 기억을 잃고 아내와 아들을 제대로 추억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나지막한 훌쩍임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동생 하진호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잃어서, 조카를 잃어서 동생 진호는 매년 진영만큼 아파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에서 항상 자신의 곁에 힘이 되어주는 동생이었습니다. 진영은 하진호를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눠 짊어지는 유일한 혈육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영정 앞을 떠나 각자 차에 오른 뒤였어요. 진영은 조수석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 차선에 나란히 멈춘 하진호의 검은 세단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진호는 이미 눈물기를 말끔히 지우고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무언가를 조용하고 빠르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훌쩍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얼굴. 진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 그런가 보다며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성그룹의 현장 시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진호가 집무실로 들어섰어요.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형 요즘 부쩍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 무리했으니 오늘은 쉬어. 현장 시찰은 내가 갈게. 그 말을 들은 진영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갈게. 그 순간 하진호의 얼굴에 스치는 무언가를 진영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영이 오늘 현장 시찰을 가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실무는 동생 하진호가 거의 맡아서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자신이 꼭 가야겠다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진영을 그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차에 타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건드려지는 것 같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끌림이었습니다. 진영은 그런 감각에 이름 붙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저은 채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시찰을 위해 도착한 공사 현장은 뙤약볕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한낮의 현장.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포크레인 소리와 철근 긁히는 소음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진영 옆에서 쉬지 않고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공정률 몇 %, 납기일 몇 주 단축, 안전 점검 몇 회. 진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말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진영의 시선이 닿은 곳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폐자재 더미 옆에서 한 청년이 혼자 무거운 철제 파이프를 어깨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등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파이프를 내려놓더니 헬멧을 벗어들고 소매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햇빛이 그의 옆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진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청년의 코끝의 선이, 턱의 각도가, 눈썹의 결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서였습니다. 매일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진영은 자신도 모르게 소장의 말에 대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청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땀을 닦을 때 눈썹을 찡그리는 그 작은 습관이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흐릿하고 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한 30년째 그를 찾아오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청년이 헬멧을 다시 쓰기 위해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뙤약볕이 그 손목 위로 반짝 쏟아졌어요. 진영의 폐에서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 채워지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단 1초 만에 발끝으로 쏟아지는 것만 같았어요. 은팔찌였습니다. 낡고 바랜 은빛 금속 조각이 그 청년의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분명히 문양이 보였습니다. 진영은 30년 동안 매일 밤 손끝으로 더듬어온 그 문양을 눈 감고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세상에 단 3조각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안주머니 안에 있었고 나머지 둘은 죽어서 유골함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조각이 저 청년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소장이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냄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포크레인 소음도 옆에서 호명하는 비서의 목소리도 모두 아주 먼 곳의 일처럼 멀어졌습니다. 30년 전 새벽의 감각 하나만이 온몸을 채워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목, 살냄새, 팔찌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까르르 웃던 아이의 소리. 진영은 그 기억의 이름을 30년 동안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꺼냈다간 다시 닫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진영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청년을 바라봤어요.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헬멧을 고쳐 쓰고 다시 파이프를 어깨에 얹었습니다. 진영의 오른손이 천천히 안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손끝에 차가운 은 조각이 닿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는 그 조각을 진영은 세게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현장 소장은 진영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을 이어가는 소장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리면서 진영은 조용히 물었어요. 저쪽 폐자재 구역에서 일하는 인부, 저 청년은 누구지? 소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확인했습니다. 아, 민성이요. 강민성입니다. 소장의 목소리에 자연스러운 신뢰가 배어 있었죠. 10년째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조용하고 성실한 데다 군소리 한 번 없이 맡은 자리를 지키는 솔직히 현장에서 보기 드문 청년이죠. 진영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소장은 다시 브리핑으로 돌아갔고 진영은 청년에게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진영은 비서와 수행원들이 잠시 서류를 정리하는 틈을 타 천천히 청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갈이 깔린 현장 바닥을 정장 구두로 밟으며 걷는 것이 어색했지만 발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등을 돌린 채 묵묵히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진영이 두어 걸음거리에 멈춰서자 인기척을 느낀 청년이 몸을 돌렸습니다. 더욱 가까이서 민성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먼 발치에서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마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 밑엔 작업의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흐리지 않고 굽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진영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프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 그 손목에 찬 은팔찌는 어디서 났나? 진영이 말했습니다. 청년이 땀을 닦으며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오른손으로 그 팔찌를 가만히 감쌌어요. 말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감싸 쥔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다가 제가 20살 되던 해에 주셨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리긴 했습니다. 분명히 들렸는데 소리가 뇌까지 닿는데 한참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3살, 아버지, 유품,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 어딘가에 박히는 것 같은 둔탁한 감각이었어요. 진영의 오른손이 자신도 모르게 안주머니 쪽으로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상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청년이 옆 인부에게서 종이컵을 건네받았습니다. 물이 담긴 컵이었어요. 청년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포근하게 안아 올리듯 컵의 온기를 남김없이 받아내려는 것처럼 진영이 평생 해온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새벽 부엌에서도 손이 차가울 때면 언제나 그렇게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그 버릇. 진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자재 더미에 손을 살짝 짚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청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며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진영은 짧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했습니다. 댁으로 이동할까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진영을 바라봤습니다. 진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말했어요. 먼저 들어가 있어. 비서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픽업 시간을 늦춰드릴까요? 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사람 곁에 있었지만 저런 눈빛일 때는 말을 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생 진호에게는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늦겠다. 딱 3글자였어요. 수행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차체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진영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현장 입구 골목이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낮게 기울며 흙먼지 위에 옅은 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포크레인이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가 사라졌어요. 진영은 그 골목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어딘가에 혼자 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다음 일정이 있었고 옆에 비서가 있었고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청년이 나오기를 담벼락에 기댄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발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하나둘 현장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영은 담벼락에서 등을 떼지 않은 채 그 얼굴들을 하나씩 훑쳤습니다.
이윽고 청년이 나왔습니다. 헬멧을 한 손에 들고 작업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진영이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골목을 정장 차림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구두 뒤축이 자갈을 밟으며 소리를 냈어요. 청년과의 거리는 늘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청년이 멈춘 곳은 현장 끄트머리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바깥 외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채 손으로 쓴 메뉴판이 빗둘게 붙어 있었고 골목 안으로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바집이었어요. 청년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던 그때 청년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영은 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이 쓴 철제 손잡이였습니다. 한 손으로 쥐면 다 잡힐 만큼 얇고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진영은 그것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지 않았습니다.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생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 이사회장에서 흔들림 없이 도장을 찍던 손이 지금 이 낡고 녹슨 컨테이너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 경계에서 진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진영의 코끝에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습니다. 낮은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좁은 공간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테이블이 서너 개, 의자들이 제각각 놓인 허름한 홀이었습니다. 주방과 홀을 가르는 낮은 칸막이 너머에서 묵직한 국솥을 기울이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덜 싣는 걸음이었어요. 절뚝이는 것을 숨기려는 듯, 그러나 오랜 세월 몸에 밴 탓에 이미 숨겨지지 않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또각 진영이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인이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진영의 얼굴을 본 여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쨍그랑. 여인의 두 손에 있던 국솥이 그 상태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울어진 채로 뜨거운 국물이 솥 밖으로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솥을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손에서 힘이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 여인의 모습에 진영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진 속에서만 보아온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슴은 기억하는 얼굴이었어요. 유골함 앞에 앉아 매년 절을 올리며 이 세상 어딘가에 없다고 믿어온 얼굴. 세월이 주름을 새겨놓았고 고단함이 눈가에 쌓여 있었지만 그 눈이었습니다. 진영이 기억하는, 아니 기억한다고 믿었던 그 눈이 지금 형광등빛 아래서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홀 안에 손님 한 명이 무심코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만 진영에게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낡은 컨테이너 안에 지금 자신과 저 여인, 그리고 30년의 세월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진 뜨거운 솥에서 허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멸치 육수 냄새와 매캐한 된장 냄새가 좁은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웠죠.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파르르 떨 때마다 바닥에 고인 국물 위로 칙칙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홀 모서리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이 숨막히는 정적의 크기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손님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이내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밖에서 불어온 흙먼지 섞인 바람이 잠시 홀을 맴돌다 가라앉았어요. 이제 이 낡고 비좁은 한바집 안에는 진영과 미자,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진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두굽을 떼어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미자의 몸이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물러서던 그녀의 구두 밑창이 미끄러운 국물 위를 밟고 삐끗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허우적대던 미자의 등이 주방 안쪽 스테인리스 선반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선반 위에 쌓여있던 양은 냄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만 미자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두 팔을 뒤로 뻗어 선반 모서리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진영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인은 왜 이토록 자신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30년 동안 유골함 사진 속에서만 보아온 아내. 단 한 번도 온기를 닿아본 적 없고 머릿속엔 어떤 기억의 파편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왜 저 공포에 질린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는 걸까? 그때 진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아는 사이입니까? 진영의 입술이 간신히 열리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짧은 질문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자 미자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반을 쥐고 있던 그녀의 두 손이 천천히 앞으로 내려와 얼룩진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올 만큼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며 열렸다가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컥컥거리는 쇳소리만 맴돌 뿐 어떤 단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수만 번 상상했을 재회의 순간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선 남편을 마주하자 미자의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치마를 꽉 틀어쥐고 떨던 미자의 앙상한 왼쪽 손목.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무언가 둔탁한 빛을 내는 은빛의 금속 조각이 진영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은 낡은 은색 띠. 진영의 눈동자가 그곳에 멈춘 순간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진영의 오른손이 반사적으로 자신의 안주머니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정장 재킷 안으로 들어간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버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떼어놓지 않았던 그 은팔찌 조각을 꺼내는 데만 연 것 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진영의 손바닥 위에 낡은 은팔찌가 올려졌습니다. 진영은 홀린 사람처럼 걸음을 옮겼습니다. 질척이는 바닥을 밟고 주방 칸막이를 넘어 등 뒤로 숨을 곳조차 없이 굳어버린 미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미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진영은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은팔찌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떨리는 왼쪽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어요. 거칠고 투박하게 굳어버린 여인의 손목 피부 위로 진영의 차가운 은팔찌 조각이 나란히 포개어졌습니다. 찰칵.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듯 두 개의 낡은 은 조각이 하나의 선으로 맞물렸습니다. 안쪽 면에 새겨진 얕고 오래된 문양이 비로소 온전한 형태를 향해 이어지기 시작했죠.
진영의 팔찌에 새겨진 커다란 어른의 손 하나, 미자의 팔찌에 새겨진 또 다른 어른의 손 하나. 그 두 개의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 어른의 손 사이 정중앙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끊어진 선의 단면만이 날카롭게 남아 그곳에 무언가가 더 끼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각은 어디 있습니까? 진영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시선은 맞물린 팔찌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였어요. 미자에 감겼던 두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앞치마 위로 얼룩을 만들며 떨어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미자가 헐떡이는 숨을 내뱉으며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운데 조각은 당신과 제 아들이 매일 차고 다녀요. 평생을 하루도 빼지 않고 쿵. 그 한마디가 진영의 귓가에 닿는 순간 거대한 쇳덩이가 정수리를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아들, 30년 전 차가운 뼈가루가 되어 유골함에 갇힌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진영의 머릿속으로 불과 2시간 전 뙤약볕 아래서 보았던 청년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헬멧을 벗고 이마에 땀을 닦던 얼굴. 자신과 소름 끼치게 닮았던 코끝과 턱의 각도. 종이컵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며 물을 마시던 그 버릇. 그리고 흙먼지 묻은 그 청년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은팔찌. 강민성. 10년째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던 그 청년이,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니 진영의 두 다리에서 뼈가 녹아내리듯 힘이 풀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의 맞춤 정장을 입은 태성그룹의 회장이 기름때와 국물이 흥건한 한바집 주방 바닥으로 속절없이 꺾여 내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그가 주저앉자 미자가 반사적으로 두 팔을 뻗어 진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노동으로 망가진 미자의 다리 역시 성한 남자를 지탱할 힘이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옷깃을 움켜쥔 채 엉키듯 차가운 바닥으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아!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처절한 통곡이 진영의 입술을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가슴이 먼저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진영이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며 눈물 찢던 그 유골함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 진영은 30년이라는 세월을 빈 껍데기가 든 유골함 앞에 엎드려 가짜 슬픔 속에 속아 살아왔던 거였어요. 진영은 미자의 옷소매를 꽉 움켜쥔 채 이마를 바닥에 지식이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아내는 이 다리로 남의 밥을 짓고 내 핏줄은 그 뙤약볕 아래서 철근을 메고 있었는데 나는 내 자식인 줄도 모르고 그 아이한테 수고한다는 빈말이나 던지고 돌아서던 멍청하고 잔인한 놈이 없구나.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으아. 진영의 피 맺힌 오열이 좁은 식당 안을 처참하게 울렸습니다. 왜? 대체 왜? 30년이나 죽은 척 나를 버렸소? 진영이 피 맺힌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을 들어 미자를 바라보는 진영의 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릅뜬 두 눈에서는 핏줄이 터질 듯 붉게 서 있었고 입술이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완성되지 못한 채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 절박한 물음에 미자는 고개를 거칠게 내저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치맛자락이 국물에 젖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미자는 투박한 두 손으로 진영의 떨리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에 굳은 살이 진영의 눈물 젖은 얼굴에 닿았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내가 당신을 버린 적도 없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오열 속에서도 단호했습니다. 살려야 했어요. 우리 민성이 당신 핏줄을 살리려면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 숨어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 동생 하진호, 그 끔찍한 인간한테서 아이를 지키려면 그것밖에는. 그 순간 미자의 입에서 나온 동생이라는 단어에 진영의 숨이 턱 멈췄습니다. 동생? 하진호. 매년 기일마다 내 옆에서 눈물을 훔치던 놈. 내가 쓰러졌을 때 병상을 지켰다며 내 손을 잡고 울던 그 놈. 진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진영의 뺨을 감싸 쥔 손에 더 강하게 힘을 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 깃든 공포가 고스란히 진영에게 전해졌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진영의 귓가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저주를 읊조리듯 덜덜 떨리는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안 돼요. 아들이 이 사실을 지금 알면 그 아이가 죽어요. 당신 곁에 그 악마가 있는 한 우리 민성이가 제일 먼저 위험해져요. 절대 민성이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요. 낡은 형광등이 다시 한번 지직거리며 빛을 잃었다가 켜졌습니다. 오열하던 진영의 소리가 일순간 멎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30년의 잃어버린 세월, 가짜 무덤, 피가 섞인 아들의 거친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단 한 사람의 그림자. 진영은 바닥을 짚은 채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시커먼 사리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은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만이 두 사람 위로 위태롭게 쏟아지는 식당 안. 진영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내뱉은 그 끔찍한 이름, 동생 하진호. 그 세 글자가 진영의 뇌리를 후벼 파고 들어와 온몸의 핏줄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진영의 두 눈을 바라보며 미자는 천천히 두 손을 뻗었습니다. 주름지고 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이 진영의 크고 차가운 손등을 가만히 감싸쥐었어요. 그 순간 30년이라는 끊어졌던 세월을 건너뛰어 무언가 익숙하고 다정한 온기가 진영의 얼어붙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머리의 기억은 모두 지워졌어도 몸 깊은 곳 핏줄 어딘가에 지독하게 각인되어 있던 잃어버린 아내의 체온이었죠. 그 온기에 닿자 진영의 어깨가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그날 병원 복도에서 당신 동생이 내게 어떤 얼굴로 다가왔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쥐고 있는 진영의 손에 더 강하게 힘을 주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였어요. 우리 민성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 사람이 아기 침대를 내려다보며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민성이가 크면 이 그룹 후계자가 되겠네. 그럼 나는 이제 형한테 쓸모가 없어지려나? 농담처럼 가볍게 웃고 있었지만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그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인간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기억을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 식물인간 형은 이제 필요 없다고, 이 회사는 자기가 살릴 테니 위임장이나 내놓으라면서요.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자 당신 동생이 민성이를 내려다보며 그랬어요. 형수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이 3살짜리 조카 목숨은 자기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미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둑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버텨요? 내 남편은 숨만 쉬고 누워있고 내 새끼는 당장 죽이겠다고 사방에서 짐승들이 노려보는데 살려야 했어요. 당신 핏줄 하나 살리려고 그날 밤 애를 둘러엎고 맨발로 도망쳤어요. 그 인간이 보낸 사내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서 비오는 산비탈을 미친 듯이 구르며 뛰었어요. 미자가 절뚝이는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져서 무릎뼈가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우리 민성이가 울면 들킬까봐 내 손으로 핏덩이 입을 틀어막고 산속에서 짐승처럼 밤을 새웠어요. 병원에도 못 가고 피를 흘리며 도망 다니느라 내 다리가 이렇게 굳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살렸잖아요. 나는 당신 동생한테서 우리 민성이를 지켜냈어요. 아이 이름도 내 성을 따서 강민성으로 올렸어요. 하씨 성을 쓰면 언젠가 그 인간 귀에 들어갈까 봐요. 미자가 흐느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진영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뒤에 내가 몰래 병원 근처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기적적으로 예상보다 일찍 깨어났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당신 동생도 당신이 그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라서 회사를 다 삼키지 못한 상태였죠. 미자의 눈빛이 허공을 떠돌며 쓰디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틈으로 본 당신은 나를, 우리 민성이를, 당신 삶의 전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후였어요. 당신 동생이 당신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죠. 형수와 조카는 사고로 죽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당신 앞에 나서는 순간 기억도 없는 당신 곁에서 그 악마가 우리 민성이를 어떻게 할지 불보다 뻔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당신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영의 귓가에서 미자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며 멀어졌습니다. 극심한 현기증이 덮쳐왔어요. 속이 뒤틀리고 눈앞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하진호 그 악마 같은 놈이 3살배기 조카를 인질로 형수를 내쫓고 깨어난 자신에게 가짜 사망 진단서를 들이밀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텅 빈 유골함 앞에서 통곡하는 자신을 부축하며 같이 가짜 눈물을 흘려주던 그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악마를,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생지옥에 밀어넣은 그 짐승을 유일한 핏줄이라고 믿고 30년을. 진영의 두 주먹에서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의 핏줄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어요. 미자가 눈물을 닦으며 진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당신이 나랑 결혼할 때 직접 벽에 달아주었던 나무 시계가 있어요. 내가 도망치던 날 당신 기억이 돌아오면 보라고 그 시계 뒷판 부품 덮개 아래에 편지를 한 장 숨겨두었어요. 당신이라면 당신이 기억을 되찾으면 꼭 거기를 열어볼 거라고 믿고 30년을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영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언어로도 이 참혹한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진영은 미자의 손을 한번 부서질 듯 꽉 쥐었다가 놓은 뒤 짐승처럼 뛰쳐나갔습니다.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내며 검은 세단이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진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감각이 없었어요. 빨간불도 경적 소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살고 있는 대저택,
30년 동안 매일 밤 서성이던 그 거실로 당장 가야 한다는 본능 하나뿐이었죠.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고 진영이 숨을 헐떡이며 저택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갑고 텅 빈 거실. 창문 너머로 스며든 푸른 달빛이 수천만 원짜리 대리석 벽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벽 한가운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투박한 나무 벽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의 물건임에도 진영은 한 번도 이 저택을 인테리어하며 그 시계를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사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거실 정중앙에 그 낡은 시계를 걸어두었죠. 왜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무의식이 아내와의 흔적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진영은 숨을 헐떡이며 그 시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려는데 팔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의 뒷면을 열어 그 편지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속아 살아온 30년의 끔찍한 진실을 완벽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회한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진영은 이를 악물고 낡은 시계를 벽에서 떼어내 대리석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계 뒷면, 오래된 금속 나사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돌려 풀었습니다. 기익. 녹슨 소리와 함께 뒷판 부품 덮개가 열렸습니다. 나무 틈새에 아주 얕고 좁은 공간. 그 어둠 속에 무언가 하얀 것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가락을 넣어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세월의 습기를 먹어 누렇게 색이 바래고 끝부분이 바스라질 것처럼 얇아진 낡은 편지 봉투 하나. 봉투를 열고 안에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종이 위에는 곳곳에 눈물이 떨어져 둥그렇게 잉크가 번져버린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지만 진영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진영 씨 미안해요. 당신 동생의 협박에서 우리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꼭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 민성이를 내가 지킬게요. 기억이 돌아오면 우리를 꼭 찾아주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눈물이 편지지에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흘렸던 눈물 자국 위로 65살이 된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겹쳐 떨어졌어요. 진영은 그 바스러질 것 같은 낡은 종이를 자신의 가슴에 찢어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엎드린 채 짐승이 피를 토해내듯 처절한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30년 동안 당신을 그 지옥에 혼자 두고 진영의 피 맺힌 오열이 텅 빈 거실 벽을 때리고 돌아와 다시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공허함과 우울증의 실체가 모두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의 핏빛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던 진영의 통곡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진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을 넘어온 차가운 달빛이 진영의 두 눈에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잃고 오열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기는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진영의 턱에 힘이 들어갔고 이를 악문볼 위로 핏줄이 꿈틀거렸어요. 바닥을 짚은 두 손의 손가락이 대리석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의 냉기가 진영의 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장 한가운데서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고 있었죠. 손에 꽉 쥔 미자의 낡은 편지. 그 종이의 까칠한 촉감이 진영의 무너진 이성을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 위에 던져두었던 진영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환하게 켜진 액정 화면. 발신자 이름 세 글자에 진영의 눈빛이 살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하진호. 진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끓어오르는 사리를 목구멍 아래로 꾹꾹 눌러 담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오늘 오랜만에 현장 시찰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좀 쉬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30년 동안 진영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고 믿었던 그 따뜻한 음성이 지금은 뱀이 다리를 트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영은 휴대전화를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면서도 목소리만큼은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평온하게 꾸며냈습니다. 잠이 좀 안 와서 내일 회의 자료 좀 보고 있었다. 너도 늦었는데 어서 쉬어라. 전화가 끊긴 후 진영은 서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늘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은팔찌 조각이 달빛을 받아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진영은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구원줄처럼 쥐고 있던 그 팔찌를 오늘 밤 처음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 문을 쾅 닫아버렸죠. 더 이상 빈 껍데기 같은 과거에 갇혀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은 살아있고 지금 당장 그들을 내 곁으로 불러와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진영은 회사 법무팀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설 변호사 한 명을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회장실의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채 진영은 변호사에게 하진호의 최근 10년치 비자금 흐름과 측근들의 동향을 캐라는 극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진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단두대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건설 현장에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초공사가 한창이던 B구역 현장에서 도면의 수치와 실제 집안의 강도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일개 현장 인부가 짚어낸 겁니다. 그냥 넘어갔다면 불과 몇 달 뒤 건물이 무너져 수백 명의 목숨이 날아갈 뻔한 끔찍한 대형 사고였죠. 그 오류를 잡아낸 인부, 바로 강민성이었습니다. 진영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인사팀장을 회장실로 불러들여 전에 없던 회장 직속 현장 자문역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라고 지시했죠. 서류나 스펙이 아닌 오직 현장에서 대형 사고를 막은 공로 하나만을 평가하여 강민성을 그 자리에 특별 채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밤 허름한 한바집 안쪽 방. 낡은 장판 위에 앉은 미자는 민성이 내민 태성그룹 본사 합격 통지서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종이를 쥔 미자의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태성그룹. 하진호 그 악마가 다리를 틀고 있는 그 끔찍한 지옥의 소굴로 자기 발로 아들이 들어가겠다니요. 민성아, 안 돼. 거긴 너랑 안 맞는 곳이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그냥 현장에 남아. 미자가 애원하며 민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눈빛은 10년 전 공사판에 처음 나갔을 때처럼 단단하고 깊었어요. 민성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덮어쥐었습니다. 엄마, 나 이 공사판에서 10년을 굴렀어. 한 번쯤은 나도 위에서 서류에 이름 받고 내 능력으로 일해보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아들의 그 절박하고 단단한 한마디에 미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흙먼지 구덩이에서 자신의 곁을 지키며 청춘을 썩힌 아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학 한 번 못 보내고 고생만 시킨 자식의 그 간절한 눈빛을 미자는 차마 꺾을 수가 없었죠. 그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성의 본사 첫 출근 날 아침, 태성그룹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틈에서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어색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민성이 조금 긴장한 얼굴로 사원증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2층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선 진영이 멀리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떼약볕 아래서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청년이 반듯한 셔츠를 입고 자신의 회사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진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진영은 그 손을 천천히 내려 양복 주머니 속 은팔찌 조각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 아들아. 이 애비가 네가 설 자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마. 그날 저녁 진영의 퇴근길. 회사 지하 주차장 구석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낡은 외투를 입은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였어요. 진영이 다가가자 미자가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진영의 소매를 다급히 끌어당겼습니다. 진영 씨, 안 돼요. 민성이를 왜 그 지옥으로 부른 거예요? 그 악마가 언제 우리 애를 알아볼지 모르는데 차라리 우리를 그냥 잊어주세요. 기억도 없으니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요, 제발. 미자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에 떠는 미자의 두 손을 자신의 넓은 손으로 가만히 아주 단단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 속에서 진영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전하는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체온. 미자의 떨림이 진영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영이 미자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시각. 태성그룹 본관 15층 하진호의 전무실. 하진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호의 측근이 내민 그 서류에는 최근 며칠간 진영이 수행원 없이 현장 공사장 골목을 배회한 사진과 강민성이라는 신입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가 나란히 묶여 있었죠. 하진호의 서늘한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독사의 눈빛. 이 완벽한 왕국을 지키기 위한 잔혹한 사냥망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진호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 위 강민성이라는 세 글자에 꽂히던 그 시각. 진영 역시 회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심의 불빛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진영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민성이를 본사로 불러올린 이상 하진호의 촉각이 곤두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요. 3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악마가 이번에도 민성을 향해 어떤 더러운 이빨을 드러낼지 불보다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의 눈앞에 미끼를 던져둔 사냥꾼처럼 치밀하게 사냥 그물을 짜고 있었죠. 내 아들은 이제 내가 지킨다. 진영은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퇴근길을 먼 발치에서라도 지켜보고 싶은 아버지의 본능이 그를 회사 뒷골목으로 이끌었어요. 봄의 초입, 아직은 해가 짧은 도심의 거리에 노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의 첫 현장 점검 업무를 무사히 마친 민성이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회사 뒷골목을 걷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검은 그림자가 민성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나란히 했습니다. 진영이었어요.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는 수행원 하나 없이 짙은 코트깃을 세운 채 편안한 얼굴로 민성의 곁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다. 현장만 뛰던 녀석이 서류 보느라 고생이 많겠어. 갑작스레 나타난 진영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성이 화들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아들의 모습에 진영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회사 밖에서는 그렇게 굳어 있을 필요 없다며 민성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진영은 은밀하게 민성의 주변을 살피며 혹시 모를 하진호의 미행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다정하고 평온한 상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길목, 퇴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진영이 걸음을 멈춘 곳은 허름한 붕어빵 노점 앞이었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어 붕어빵을 산 진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봉투를 민성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출출할 텐데 따뜻할 때 하나 먹어두지. 감사합니다. 민성이 조심스럽게 붕어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남자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걸음을 멈추고 붕어빵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찰나의 순간 진영의 시선이 민성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머리부터 베어 무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민성은 정확히 붕어빵의 꼬리 부분부터 바삭하게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진영 자신의 손에 들린 붕어빵 역시 꼬리부터 한 입 베어 물린 상태였죠. 진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성 역시 무언가를 느낀 듯 진영을 힐끔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머쓱해진 민성이 헛기침을 하며 코트의 왼쪽 뒷주머니에 무심코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왼쪽 뒷주머니에 한 손을 푹 찔러 넣고 서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 모두 말을 할 때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특유의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신기하네요. 저랑 습관이 똑같으십니다. 붕어빵 꼬리부터 드시는 것도 주머니에 손 넣으시는 것도요. 민성이 신기하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박한 웃음을 보는 진영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어도 아비의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 몸에 새기고 태어난 핏줄이었습니다.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낡은 격언이 지금 진영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있었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운전기사를 먼저 보냈는데 괜찮다면 퇴근길 지하철을 같이 타도 되겠나? 진영이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온기를 1분이라도 더 곁에 두고 싶은 아버지의 절박한 핑계였어요. 민성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대의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지옥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자 두 남자는 출입문 구석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히게 되었죠. 흔들리는 전동차 안 뒤에서 거구의 남자가 민성의 등을 거칠게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중심을 잃은 민성이 휘청이는 찰나 진영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민성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품으로 아들을 끌어당겨 보호하는 그 짧은 순간 진영의 넓고 두꺼운 가슴에 얼굴을 묻게 된 민성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민성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성인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차가운 향수 냄새 너머로
아주 오래전 기억도 나지 않는 갓난아기 시절 꿈속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그 거대하고 따뜻한 상 같은 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민성은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이 낯선 떨림의 정체를 이 아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동차가 덜컹거리는 내내 두 남자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편 그 따뜻한 순간이 흐르던 시각, 하진호의 펜트하우스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하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죠. 그의 손에는 측근이 가져온 강민성의 인사기록 카드와 퇴근길 시장에서 붕어빵을 나눠 먹고 있는 진영과 민성의 뒷모습이 찍힌 몰래카메라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성, 하진호의 눈이 인사기록 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씨, 형수의 성이었어요. 나이 33, 30년 전 3살이었던 그 핏덩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시장에서 찍힌 사진 속 형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얼굴. 하진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살아있었어. 이 끔찍한 거머리 같은 것들. 하진호가 이빨을 으드득 갈며 사진을 구겨 던졌습니다. 하진호의 목 양쪽으로 핏줄이 뻣뻣하게 섰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구겨진 종이 위로 손톱 자국이 하얗게 파여 들어갔어요. 만약 형이 기억이라도 되찾는 날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들이 전부 까발려지고 자신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써서 조용히 묻어버릴까요? 측근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진호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형 옆에 있는 놈을 갑자기 건드리면 오히려 의심만 사게 돼. 완벽하게, 아주 합법적으로 내쳐야지.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진호의 입술이 잔혹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는 측근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지시를 내렸어요. 그날 밤 진영이 서재 앞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은팔찌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달빛을 받은 낡은 은 조각 안쪽의 아이 지문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곧 이 조각이 제 짝을 찾을 것이다. 진영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하진호가 어떤 더러운 수작을 부려올지 짐작하고 있었죠. 30년 전에는 무력하게 가족을 빼앗겼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진영은 이빨을 악물고 책상 위의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진영의 일상에는 미세하지만 불길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진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진호가 추천해준 주치의가 새로 처방해준 두통약. 진영은 그 약의 색깔과 질감이 예전과 미세하게 달라진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30년을 속아 살았던 그가 또다시 방심할 리 없었죠. 진영은 약을 삼키는 척 입안에 숨겼다가 변기에 뱉어버렸고 비서실장을 통해 외부 비밀기관에 약의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강력한 환각과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하진호가 자신을 치매로 몰아 회사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진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미쳐주마. 며칠 뒤 대형 스크린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진 본사 임원 회의실. 낮게 웅웅거리는 프로젝터 소리 사이로 진영이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칠 뻔한 위태로운 동작이었죠. 진영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고 거친 숨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동생 하진호였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괜찮으세요? 하진호가 몹시 놀란 척 진영의 팔을 단단히 부축하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하진호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형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시그널을 교묘하게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영은 감겨가는 눈꺼풀 아래로 하진호의 입가에 스치는 비릿한 안도의 미소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속고 있는 건 진영이 아니라 하진호였어요. 진영은 눈앞의 동생을 철저하게 안심시키며 약에 취해 무너져가는 늙은 호랑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진영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인 뒤 며칠 뒤였습니다. 민성의 현장 사물함. 안전 점검을 핑계로 불시 검문을 돌던 하진호의 측근들이 민성의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먼지 묻은 민성의 작업복 틈바구니에서 두꺼운 가죽 수첩 하나를 보란 듯이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비구역 핵심 자재를 빼돌린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있는 조작된 이중 장부였죠. 현장에서 일을 하던 민성은 영문도 모른 채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자신은 본 적도 없는 장부라고 항변했지만 미리 짜인 각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현장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민성은 마치 짐승처럼 차에 밀어 넣어져 본사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진호가 이 눈엣 가시를 단숨에 도려내기 위해 곧바로 긴급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굳게 닫힌 거대한 회의장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부채꼴로 앉아있는 그 중심에 흙먼지가 채 가시지도 않은 작업복 차림의 민성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리석 바닥에는 민성의 사물함에서 나왔다는 그 두꺼운 장부가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하진호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회의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새파란 현장직 놈의 사물함에서 비구역 핵심 자재를 빼돌린 이중 장부가 나왔습니다. 회사를 좀먹는 저런 산업 스파이 새끼는 당장 해고하고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하진호의 서슬 퍼런 윽박지름에 임원들이 혀를 차며 민성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웃음과 위압감. 평범한 청년이라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성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장부를 오늘 처음 봅니다. 민성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침착하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개 현장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정장을 입은 권력자들의 비웃음 소리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고립되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진호가 경비원들을 부르려 손을 드는 순간 회의장 상석에 병약한 얼굴로 눈을 감고 기대어 있던 진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길고 반듯한 손을 뻗어 바닥에 널브러진 그 장부를 집어들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사락사락.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회의장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진영이 장부를 탁 덮으며 눈을 떴습니다. 약물에 취해 흐리멍덩해야 할 진영의 두 눈이 시퍼렇게 벼려진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영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전무. 이 장부에 적힌 비구역 핵심 자재들은 현장 소장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임원급 이상만 결제할 수 있는 기밀 등급이야.
진영의 목소리가 회의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의 사물함에서 이런 고위급 장부가 나왔다는 건 진짜 도둑놈이 꼬리 자르기를 위해 가장 만만한 현장직 사물함에 쑤셔 넣었다는 뜻이지. 내가 스파이란 말이냐? 아니면 이 방 안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제발 절여버린 조잡한 수작인 거냐? 진영이 장부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하진호를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 사람, 내 핏줄을 향해 그따위 더러운 수작을 부리지 말라는 포식자의 서늘하고 완벽한 경고였습니다. 회의장에는 쥐 죽은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민성은 멍한 눈으로 진영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며 돌을 던질 때 유일하게 자신의 앞을 막아서서 방패가 되어준 사람. 민성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저 넓은 등 뒤에 서 있으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하진호의 얼굴은 회백색으로 질려버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약에 취해 미쳐가고 있어야 할 형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 그제야 하진호는 깨달았죠. 자신이 형을 사냥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형이 쳐놓은 거대한 덫 한가운데로 자신이 기어들어왔다는 것을요. 극도의 공포가 하진호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쫓기듯 해산되고 전무실로 돌아온 하진호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헉헉대던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대포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짐승의 모습이었어요. 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하민성 그놈이 형의 핏줄이라는 것도 이미 눈치챘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 그 여편이가 살고 있는 가건물, 그 동네 전체를 불태워버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 떨리는 손으로 청부업자에게 끔찍한 방화를 지시하는 하진호의 목소리가 악마의 혀처럼 씩씩거렸습니다. 하진호가 대포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은 뒤 불을 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쫓기듯 해산되고 하진호의 비열한 수작이 산산이 부서진 그날 밤, 회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하던 진영의 휴대전화가 짧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비밀리에 하진호의 뒤를 캐고 있던 사설 탐정의 긴급 보고였어요. 회장님, 하 전무가 청부업자들을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지금 사모님이 계신 그 가건물입니다. 진영의 두 눈이 무섭게 얼어붙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서 우두둑 뼈소리가 났어요. 3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짓밟았던 악마가 이번에는 아이의 목숨을 끊어놓기 위해 사냥개들을 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영은 비서실장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부서져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이 칠흑 같은 밤의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어둠이 짙게 깔린 공사장 외곽의 가게 근처에서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민성은 퇴근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해 가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 때 유일하게 자신의 앞을 막아서 주던 회장. 그 넓은 등에서 느꼈던 기시감. 자신이 태성건설 본사에 가려고 하자 막았던 어머니. 그리고 그 기시감을 느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에 떨던 어머니의 눈빛. 엄마, 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오늘은 꼭 대답해줘야 해. 민성은 속으로 질문을 삼키며
골목길을 꺾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 진영의 차가 먼저 미자의 가게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진영이 숨을 헐떡이며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 펑!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낡은 가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청부업자들이 이미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붙인 겁니다. 안 돼. 미자 씨. 진영은 본능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가건물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매캐한 유독 가스가 폐를 찌르고 살갗을 태울 듯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합판과 집기들을 맨손으로 치워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연기를 들이마시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자를 발견했습니다. 미자 씨, 정신 차려. 눈 좀 떠. 진영은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벗어 미자의 머리 위로 덮어 씌운 뒤 그녀를 단단히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낡은 목재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그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구가 완전히 가로막힌 겁니다. 사방에서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회장님, 연기를 뚫고 짐승 같은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불길을 발견하고 뛰어든 민성이었습니다. 민성은 철근을 들고 불타는 잔해들을 어깨로 밀어붙이며 두 사람이 갇힌 곳까지 미친 듯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빨리. 민성이 진영과 미자의 등을 잇는 힘껏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반동으로 두 사람이 무사히 출구 쪽으로 밀려나는 찰나. 기기기기. 불길을 견디지 못한 거대한 쇠기둥 하나가 민성의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할 틈조차 없었어요.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성의 몸이 쇠기둥 아래로 속절없이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민성아. 진영이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쇠기둥 아래 깔린 민성은 머리와 팔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진영은 불에 달궈진 쇠기둥을 맨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살같이 치익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쇠기둥을 들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민성을 끄집어내려던 진영의 시선이 찢겨나간 민성의 작업복 틈 사이로 향했습니다. 왼쪽 팔꿈치 언저리, 피와 흙먼지가 뒤엉킨 그 피부 위에 아주 작은 번개 모양 흉터 하나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뻘건 불길도 매캐한 연기도 무너지는 소음도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진영의 뇌리 속으로 30년 동안 매일 밤 흑백 영화처럼 반복되던 꿈의 파편 하나가 벼락처럼 꽂혀 들어왔습니다. 갓난아기의 부드러운 살결, 작고 오동통한 왼쪽 팔꿈치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번개 모양 흉터, 그 작은 흉터 위에 입을 맞추며 까르르 웃는 아이를 안고 행복에 겨워하던 35살의 자신, 그리고 그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던 아내 미자의 얼굴. 아, 진영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짐승의 절규였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불길 속에서 아들의 뜨거운 피가 닿는 순간 완벽하게 부서져 내린 겁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젖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이를 안고 돌아서던 미자의 뒷모습이 처음 함께 걸었던 가을 골목길이 새벽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졸고 있던 미자의 고개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내 아들, 하민성, 내 아내 강미자.
진영의 눈동자에 시퍼런 광기가 서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술을 열어 부른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진영은 손바닥에 살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초인적인 힘으로 그 거대한 쇠기둥을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구급차 안 진영은 붕대로 칭칭 감긴 자신의 손으로 민성의 피 묻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식이 없는 아들의 뺨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진영은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룹 임원진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복도 저 끝에서 하진호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십니까? 하진호가 눈가에 가짜 눈물을 매단 채 다급하게 진영의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진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재로 범벅이 된 진영의 두 눈. 그 눈동자가 하진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치매 환자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속아 살던 맹인의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30년 전 동생의 모든 수작을 꿰뚫어 보던 태성그룹의 젊고 잔혹했던 진짜 포식자 하진영의 눈빛이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진호가 내밀었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시퍼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리가 뚝뚝 떨어지는 서늘한 시선으로 동생을 꿰뚫어 보았을 뿐입니다. 그 완벽하고 처절한 눈빛 하나만으로 하진호는 직감했습니다. 형이 30년의 기억을 전부 되찾았다는 것을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던 형의 그 서늘하고 완벽한 눈빛. 하진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약물에 찌든 병자의 눈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젊은 하진영의 눈빛이 분명했거든요. 형이 진짜 기억을 되찾은 거라면 내 목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전에 형을 미친놈으로 만들어서 끌어내려야 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하진호는 곧바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매수한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회장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해임안을 발의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앞 진영은 유리문 너머로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민성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자가 넋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진영은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된 자신의 정장 재킷을 조용히 벗어 미자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붕대로 칭칭 감긴 두 주먹을 피가 배어나올 만큼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아들과 아내의 30년을 짓밟은 그 악마의 숨통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놓아야 한다. 진영의 눈동자에 시퍼런 사리가 맺혔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진영은 밤을 꼬박 새우며 외부 변호사들이 모아온 하진호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진호가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진영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기꺼이 그 사냥터로 걸어 들어가 주마. 다음 날 본사 최상층의 대회의실에 자신감에 찬 걸음으로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열고 들어선 하진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임원진의 과반수를 돈과 협박으로 포섭해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이 열린 순간
하진호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멈칫했습니다. 회의장 상석. 항상 텅 비어 있거나 병약한 얼굴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 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 화상으로 붕대를 감은 양손은 테이블 위에 깍지를 낀 채 단단히 놓여 있었고 꼿꼿하게 편 허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범접할 수 없는 군주의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죠. 하진호가 소집한 이사회가 아니라 진영이 비서실장을 통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소집한 독립적인 이사회였던 겁니다. 자리에 앉아라 하 전무. 진영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진호가 입술을 달달 떨며 입을 열기도 전에 진영이 허공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위잉. 회의장 한쪽 벽면을 덮은 거대한 스크린이 서서히 내려오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 며칠 전 가건물 화재 현장 근처의 흐릿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하진호의 수하들이 기름통을 들고 담벼락을 넘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형님. 하진호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원들을 향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진영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그저 서늘한 눈으로 스크린을 턱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전 작성된 사망 진단서와 납골당 관리 기록부였죠. 강미자와 하민성의 이름으로 된 유골함이 처음부터 텅 빈 도자기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와 동시에 회의장 스피커를 통해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과 함께 누군가의 자백 녹취록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호 전무님의 지시였습니다. 산 사람을 죽었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빈 유골함을 만들라고. 30년 전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던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입 닥쳐. 저딴 쓰레기 같은 녹음 파일 당장 끄라고. 하진호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스크린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회의실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휘청거렸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하진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세 번째 화면이 켜졌습니다. 최근 진영의 주치의가 처방했던 약물 성분 분석표와 그 의사가 하진호에게 뒷돈을 받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형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환각제를 먹여왔다는 명백한 증거. 그 숫자들을 확인한 순간 하진호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상석에 앉은 진영을 쳐다보았죠. 약에 취해 미쳐가고 있어야 할 형이 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약을 먹는 척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극도의 공포가 하진호의 목통을 조여왔습니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버텨온 30년인데. 하진호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진영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진호가 지난 30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대의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 붉은색 꺾은 선 그래프로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자신의 목숨줄이었던 비자금 내역까지 전부 까발려지자 하진호의 눈동자에 시퍼런 광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임원들을 향해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너희들도 다 한통속이잖아. 내가 주는 돈 받아먹고 내 앞에 엎드렸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감히 모른 척을 해?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빙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진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회의장을 울리며 사색이 되어 덜덜 떠는 하진호의 앞까지 다가갔죠. 진영은 대답 대신 붕대가 감긴 두 손으로 하진호의 어깨를 꽉 틀어쥐었습니다. 사리가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눈빛이 하진호를 위에서 아래로 짓눌렀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진호의 어깨가 꺾이고 차가운 수세가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하진호는 바닥을 구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나, 형님이 미친 거야. 30년 전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진작에 망했어. 내 덕분에 이 회사가 굴러간 거라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하진호가 추악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절규했지만 회의장 안에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서늘하게 지켜볼 뿐이었죠. 형,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하진호의 마지막 발악 소리가 이내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습니다. 30년의 체증이 씻겨 내려간 완벽한 승리였죠. 진영은 텅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쇠기둥 아래 깔려있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진영의 귓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을 아들 민성의 위태로운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삐 환청처럼 아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삐 회의장에 홀로 남은 진영의 귓가를 맴돌던 환청은 이내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도록 달려 도착한 중환자실의 진짜 기계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차갑게 가라앉은 병실 안. 진영은 구두도 벗지 못한 채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채 미동도 없는 민성의 창백한 얼굴 위로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병상을 지키던 미자가 엎드려 있었죠. 진영의 발소리에 깬 미자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려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자 비틀거리며 병실 밖 복도로 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민성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더니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성아. 진영이 숨을 멈춘 채 침대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민성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며 제 눈앞에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서 있는 진영의 얼굴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 안쪽으로 김이 서리며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는 무사하신가요? 그 짧고 가느다란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눈을 뜬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대신해 잔해에 깔렸던 어머니의 안위부터 애타게 찾고 있는 아들. 열린 문틈으로 그 약한 목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마침 병실에 들어오려고 복도에 서 있던 미자의 등줄기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미자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30년 동안 제 한 몸 부서져라 흙먼지 속에서 고생만 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사경을 헤매다 돌아온 순간에도 어미부터 챙기는 그 지독한 효심에 미자의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진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화상으로 붕대를 감은 자신의 두 손으로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민성의 거친 손을 부서질세라 소중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떨리는 손이 안주머니에서 낡은 은팔찌 조각 2개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진영의 조각과 미자의 조각이었죠. 진영은 민성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나머지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병실 이불 위에 3개의 조각을 나란히 이어붙였습니다. 찰칵!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3개의 은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원으로 맞물렸습니다. 안쪽 면에 새겨져 있던 끊어진 선들이 이어지며 하나의 온전한 그림이 민성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커다란 어른손 2개가 아이의 작은 손을 양쪽에서 따뜻하게 감싸쥐고 있는 그림. 30년 전 세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그림을 확인한 민성의 두 눈이 지진이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수많은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붕어빵을 꼬리부터 베어 물던 날의 묘한 동질감. 만원 지하철에서 자신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주던 그 넓고 든든했던 품. 고단했던 자신의 3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그 기시감이 무엇이었는지 완벽한 퍼즐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영이 민성의 핏기 없는 손등 위에 자신의 이마를 댄 채 짐승처럼 오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성아,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내가 내 아버지다. 이 손을 다시 잡는데 30년이 걸렸구나. 미안하다. 애비가 멍청해서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민성아. 진영의 피 맺힌 고백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미자가 무너지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진영의 어깨를 껴안고 민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른 민성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며 열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제 아버지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을 짓누르던 30년의 지옥이 눈 녹듯 허물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엉킨 채로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낡은 헬멧을 쓰고 견뎌야 했던 아들의 서름, 다리를 절며 국소틀 날라야 했던 아내의 고통, 그리고 빈 유골함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남편의 회한,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30년치의 피눈물이 하얀 병실 이불을 흠뻑 적시며 남김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찬 기운이 물러간 거리에는 어느덧 따뜻한 여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태성그룹 전 전무 하진호의 비참한 최후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30년의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권력도 가족도 없이 좁고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었죠. 화려한 회장실을 꿈꾸며 형의 등에 칼을 꽂았던 악마는 이제 허름한 죄수복을 입은 채 미친 사람처럼 차가운 감방병만 손톱으로 긁어대는 초라하고 비참한 늙은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화재의 상처를 무사히 회복한 민성은 태성그룹의 본부장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낙하산이라는 수군거림도 잠시뿐이었죠. 10년간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다져온 뼈저린 현장 감각은 본사의 탁상 공론을 단숨에 깨부수며 그의 진짜 실력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진영은 임원 회의실 상석에 나란히 앉아 자신과 똑같은 버릇으로 펜을 쥐고 서류를 검토하는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남몰래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이토록 무섭고도 경이로운 것일까요? 3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 곁에 선 아들의 넓은 어깨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손등으로 한번 훔치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맑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서울의 대저택.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제 흙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단정한 슈트를 차려입은 두 남자가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그룹 본사로 출근할 준비를 마친 진영과 민성이었죠.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까치발을 들고 아들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만져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핏덩이 아들의 손을 쥐고 비오는 산길을 도망쳐야 했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장성한 아들의 넥타이를 쥐고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민성이 미자의 거친 손을 다정하게 감싸쥐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영 역시 아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건넸죠. 눈앞에 나란히 선 듬직한 두 남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미자가 두 부자의 가슴을 가볍게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먹고 출근해야지. 얼른 식탁으로 와요. 저택의 넓은 다이닝룸 식탁. 진영과 미자 그리고 민성이 한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거실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었죠. 그들이 앉아있는 식탁 뒤 화려한 대리석 벽면 한가운데에는 그들의 고난을 버티게 해주었던 낡고 바랜 은팔찌 3개가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겨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아래는 우리 원고의 인물과 내용에 맞게 수정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사람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앞에 두고도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가에 벅찬 물기를 매단 채 기적처럼 마주 앉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로 뻗은 세 사람의 손목에는 낡은 은팔찌 대신 서로의 체온과 영원한 약속을 증명하듯 새로 맞춘 금팔찌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길었던 30년의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눈물겹도록 따뜻한 진짜 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속임수로 끊어지지 않아요. 30년이라는 세월도 거짓 무덤도 그 어떤 아기도 핏줄이 기억하는 온기만은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진영 회장과 미자 그리고 민성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서 진영처럼 끝까지 가족을 되찾아 나설 수 있으실까요? 미자의 30년 침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응원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